(3차) 이프루 전투의 피해, 영국 민심이나 언론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뭔가 전환점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답답한 서부전선을 떠나서 저 멀리서 승전보가 울립니다. 승전보가. 네. 승전보. 1917년 12월인데요. 아시겠지만 12월에는 가장 큰 명절이 있죠. 크리스마스? 예. 그래서 사실은 영국 사람이 쓰는 표현인데요. 또 크리스마스 이제 just around the corner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just around the corner. 길모퉁이까지 왔다 해서 이제 금방 올 때 그 표현을 쓰는데 한 언제쯤이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할로윈 끝나고 나서. 할로윈 끝나면 머라이어 캐리가 앨범을 다시 한번 홍보해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사실 11월만 돼도 그때부터 들썩들썩 하거든요. 한 달 내내 들썩들썩 하는데요. 그만큼 큰 명절인데 이때 중동에서 그것도 홀리랜드, 성지 예루살렘을 연합국이 탈환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알렌비 장군이 큰 전가를 올렸는데요. 1187년 이후에 드디어 이제 기독교인이 예루살렘을 되찾은 셈이 되죠. 그래서 영국 언론 전체에서 이 알렌비 장군을 이렇게 추켜 세우는 대대적인 어떤 인기몰이 기사가 나오는데 현대의 십자군이다. 이런 리차드 분위기가 나오죠. 그래서 영국의 모든 교회에서 축하 종이 다 울렸다고 그래요. 아 진짜요? 예. 그 정도로.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게 교회종이 울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어떤 분위기일지 모르겠는데 영국 시골마을뿐만 아니라 소도시만 가도 정말 조용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종이 땡땡땡 울리면 온 마을이 들썩들썩합니다. 근데 그런 식의 교회 종소리가 온 마을, 온 타운에서 다 울려 퍼졌다고 하니까 이 영국 전체가 얼마만큼 축제 분위기였는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730년 만에 어찌됐든 서구 사회는 예루살렘 성지를 되찾았습니다. 이건 당연히 전 세계 뉴스거리가 될 만한데 그만큼 상대편이 약했던 겁니까? 사실 여지껏의 전투는 엄청 치열했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사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건 되게 힘들었습니다. 원래 오스만이 참전을 하면서 영국군의 핵심 지역인 이제 수에즈 군하를 계속 공격을 했는데 처음에 영국군이 정신이 없었지만 그거를 이제 계속 막아내거든요. 그 병력도 충원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영국군이 이제는 오스만 제국 위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는 노력을 계속 이제 하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이제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번번이 돌파를 못한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가자 지구, 그 가자와 동남쪽으로 위치해 있는 비르쉐바라는 그 곳. 그 라인이 항상 강력한 방어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돌파를 잘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오스만 제국군은 누구의 지도를 받습니까? 독일. 네, 독일의 이 지도를 받는 오스만 제국군의 방어에 계속 막혔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 2번 정도 실패했거든요, 영국군이. 피해도 영국군이 3배나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이집트 원정군 사령관이었던 머레이가 패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새롭게 알렌비라는 사람이 이 지역의 사령관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알렌비가 누구냐면 니벨 공세에서 영국군이 조공을 했었습니다. 아라스 전투 기억나십니까? 그 아라스 전투 시에 3군 사령관이었어요. 근데 아라스 전투도 완전히 승리라고 하긴 그랬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좌천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제대로 된 승리를 원했던 영국 정부는 알렌비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알렌비가 실제로 내가 중동 지역으로 갈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증원 부대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서부 전선의 지휘관들 같은 경우는 이걸 다 반대했어요. 여기가 더 급한데 어떻게 병력을 더 주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승전보를 원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줬고 실제로 이 지역의 영국군의 전력이 그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강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7개 보병사단에 2개 기병사단까지 와서 무려 이걸로 3개 군단을 만들 수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그중 1개 군단이 어떤 역할이냐면 사막 기병 군단이에요. 사막 기병. 낙타 타고 다니나요? 말 타고 다니죠. 말 타고 다니다가 내려서 싸우고 이런 부대인데 이러다 보니까 기병과 보병의 재병 협동이 가능해지는. 거기다가 사막 지역에는 또 뭐가 또 유리합니까? 항공 정찰이. 네, 정찰하기 유리하죠. 그러니까 항공기까지 쓰는. 그러니까 나름 입체적인 작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 근데 문제는
이 일대 영국군은 계속 실패했죠. 실패했기 때문에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알렌비 장군이 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병사들을 다 찾아다닙니다. 부대를. 야 싸울 수 있어. 야 이런 스타일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대에서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전임 사령관이 항상 그 카이로에 위치해서 지휘를 했던 거에 비해서 이 사람은 직접 본인이 팔레스타인 전장으로 나와서 아 중요하죠. 예, 선두에 서서 공세를 이끌었다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제 영국군이 엘 알리시라는 곳에서 공격을 개시를 하는데 흥미로운 지점은 보통 지금까지는 가자 쪽으로 계속 공격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가자와 비르쉐바 이 두 방향의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목표는 비르쉐바였어요. 왜냐? 이곳은 이 황량한 네게브 사막에 있는 유일한 오아시스였어요. 식수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르쉐바를 차지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직진할 수. 예, 길이 또 열립니다. 오스만군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영국군은 가자를 공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비르쉐바에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었던 상황이 됐던 거고 그 와중에 영국군이 드디어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야음을 흩어가지고 약 30km 정도를 횡단해서 20군단이 이제 비르쉐바로 공격을 해옵니다. 영국군이 압도적으로 공격을 해오니까 우물을 이제 식수원을 폭파할 준비를 합니다. 17군데 정도가 있었는데 이걸 다 폭파할 준비를 해요. 근데 사실 폭파시키면 그러면 허탈하죠. 허탈하죠. 이걸 확보해야 되는데 이걸 확보를 못하면 여기까지 공격한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알렌비의 비장의 카드가 등장합니다. 호주군이 주축이 됐던 4기병 여단과 12기병 여단. 경기병 여단인데 원래는 어떻게 싸우냐면 보병처럼 싸우는 기병대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기병도 들고 막 이렇게 후려치는 게 아니라 가다가 내려서 총 따다당 쏘고 뭐 이런 아 기마보병이었군요. 일종의 기마보병이죠. 그래서 원래는 말에서 내려서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여기서는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하죠. 네. 지휘관이 딱 이 말을 해요. 말에서 내리지 마라. 돌격하라. 라고 하니까 이 800명 정도 되는 경기병이 이 사막을 가로지르면서 비르쉐바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격을 해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오스만군이 포격도 하고 총탄을 쏴요. 근데 경기병들이 흩어지면서 피해를 최소화해서 또 계속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오스만군이 조준거리도 제대로 이제 못 맞추게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다가오니까. 그러면서 경기병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참호를 뛰어넘고 그리고 일부는 내려가지고 또 이렇게 백병전을 펼치면서 그리고 뛰어넘었던 사람들은 도심으로 막 돌진을 하다 보니까 오스만군이 순식간에 이제 패닉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전혀 수습할 수 없는. 네, 그래서 참호에 있는 병사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이미 수백 명이 막 항복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날 오후에 이 호주 경기병대가 베르쉐바의 중앙을 완전히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지금 지금 보면 홀을 조정해서 거리를 좁히는 것보다 말이 달려와서 가까워지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네, 저게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성공적인 기병 돌격이라고 얘기되는 유명한 비르쉐바 경기병 부대의 돌격입니다. 역시 호주가 나중에 야 이렇게 위대한 업적이 잊혀지는 건 방치할 수 없다 해서 영화도 만들었어요. 호주 영화도. 저거 보시면 오, 칼을 빼드네요. 네. 저게 사실 기병도가 아니고 총검이에요. 네. 보시면은 그 옛날 세이버 같은 게 아니라 네, 짧은 짧잖아요. 거잖아요. 그걸 그냥 빼들고서 휘둘렀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 결과를 저희가 알고 보지만 네. 지금 상태로 딱 보면 기관총과 지금 보병들이 정확하게 참호해서 지금 사격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죠. 말로 뛰어든다? 이거 그냥 전멸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거의 무모한 저는 돌격이었다 생각해요. 엘랑. 결과가 좋아서 다 망정이지. 그렇죠. 사실 전멸의 가능성이 컸던 부분이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저렇게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고 또 이제 가자도 해군이 또 포격까지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자까지 해군이 이제 막강하니까. 함락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럼 양쪽에서 예루살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 오스만군이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죠. 이제는. 근데 여기서 또 굉장히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독일군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계속 얘기 나왔던 빨케나인 장군이었어요. 오스만 군도 이쪽에 영국군의 동태가 심상치 않으니까 이 지역의 총지휘권을 통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모셔와야 돼. 그래서 모셔온 게 빨케나인입니다. 루마니아에서 마침 승리를 거둔 빨케나인을 지휘관으로 앉혀갖고 사실 이 지금 이 비르쉐바 전투, 가자 전투, 이어지는 예루살렘 전투 모두가 사실은 빨케나인이 총지휘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불의의 일격을 먹고 오스만군이 계속 밀려나가기 때문에 이 오스만 장군들은 굉장히 열이 받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특히 의심한 것이 왜 이렇게 빵빵 방어선이 뚫리느냐. 이건 내통하는 놈들이 있어서다. 그러면서 그걸 지목한 게 유대인 놈들이
이거 영국이랑 내통을 하고 있어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 보복으로 유대인들을 다 끌고 후방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오스만이 전쟁 초에도 아르메니아인들을 그런 식으로 보복을 했었죠. 그래갖고 아르메니아인 대학살들이 있었듯이 사실 이게 실행이 됐으면은 거기서도 유대인 대학살이 벌어졌을 겁니다. 대참사. 네, 대참사가 있을 뻔했는데 공교롭게도 이걸 막아선 인물이 빨케나인이었어요. 오. 빨케나인이 아니 그 조금 스파이 조직 한두 개 발견됐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전 민족을 핍박하는 거는 좀 살이 안 맞는 것 같다고 해갖고 빨케나인이 그걸 저지시켰고, 그리고 또 빨케나인이 예루살렘 방어전에서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원래 오스만 장군들은 예루살렘을 파괴시키려고 했어요. 물러나는 김에 기독교 성지 이런 거 싹 부수고 여기에 강력한 부대를 배치해서 다 부서지건 말건 저항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빨케나인이 거기서 너무 전력 낭비하지 말고 나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온전하게 영국군에게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한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맞습니다. 실은 중동이 완전히 이거 뭐 난리 네. 났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 독일이 이 중동의 패권을 빼앗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흔들렸던 것도 사실인데 이런 전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중동은 우리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실하게. 주장을 할 수 있게 됐고 그 이후에 영국이 이쪽에서 제국의 이권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이바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벨포어 선언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 영국은 중동의 패권을 지켰지만 그때 뿌려진 씨앗이 두고두고 후환을 일으키면서 20세기, 21세기 내내 이쪽 지역은 정말 화약고 화약고 같은.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게 다 영국 때문이야. 활용 점정이 여기 펼쳐지는 곳이었는데 1917년 주요 전투들을 간추려 보고 있습니다. 이 무렵에 또 하나의 치열한 전장 멀리서 벌어지고 있었죠. 요 이탈리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긴 정말 아주 질척거리는 싸움이 여기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부전선과는 그 이유가 달랐어요. 서부전선은 지난번에 이프 전투에서 봤다시피 거의 평지긴 한데 진창이고 이래서 그랬다지만은 여기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험준한 산악지형 때문에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기만 해도 질리지 않나? 느낌이 다르죠? 저길 어떻게 넘어와? 자, 이탈리아는 포강 유역에 거대한 롬바르디아 평원, 비옥한 곡창지대가 있는데 쌀도 많이 납니다. 저 평원이 쫙 올라가다가 갑자기 절벽을 만납니다. 그게 바로 알프스 산맥이죠. 네. 그래서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저 슬로베니아가 만나는 저 지역은 정말 험한 산맥들이 첩첩첩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홍수지리를 거대하게 해놓은 거잖아요. 배산 임수. 아, 그죠. 사실 알프스도 우리는 스위스 알프스만 많이 생각하는데 알프스도 어마어마하게 큰 산맥이거든요. 그러면서 저 지역들마다 다 그 이름이 다 다릅니다. 맨 서쪽에 있는 게 오르틀러 산맥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남티롤 지방으로 넘어가면은 또 유명한 돌로미티 돌로미티. 이 산맥이 있습니다. 또 동쪽으로 가면은 카르닉 산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아드리아해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지금은 사실 저기가 슬로베니아와의 국경지대인데 율리안 알프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가 탐내던 땅이 저 율리안 알프스 쪽 아래쪽에 아드리아해 연안에 트리에스테라는 지역이 있고 저 돌로미티 뒤쪽에 있는 남티롤 지방, 여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든 오스트리아에서 뺏어와야겠다는 그 야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연합군에 가담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반 공세들은 사실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저지대를 쭉 밀고 올라가면 되니까. 근데 어차피 오스트리아도 저지대, 우린 평야지대에서 싸울 거 아니야. 이걸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저 험준한 알프스 산맥의 고개 능선마다 거기다 방어선을 피고 여기서 결사적으로 막을 거다라는 작전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가 수렁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수목 한계선 이상이잖아요. 돌로미티, 카르닉, 율리안 알프스 지역이 꼭대기가 2,000m를 넘어가는 그런 산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서쪽에 위치한 오르틀러 산군이 해발이 3,905m입니다. 눈 절대 안 녹는 만년설 지대죠. 그런데도 오스트리아군이 저 오르틀러 산 꼭대기에도 참호를 파놓고 진지를 만듭니다. 3,905m에다가. 기네스북에 오른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참.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다가 대포까지 끌어올려요. 가벼운 산포들을 갖다가 이제 다 분해해서 사람들이 지고 올라가서 요새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평지와 구릉에서 싸우는 저 서부전선이나 동부전선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졌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저기는
만년설지대뿐만이 아니라 거의 뭐 1년에 한 10개월 정도는 눈에 쌓여 있는 서론에서 펼쳐진 전투들이어서 바로 이 전쟁을 갖다가 해서 이탈리아에서는 하얀 전쟁, 게라 비앙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제가 사건 하나 설명드릴 텐데요. 3,000m 높이의 스코를루초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요. 여기에 요새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참호를 판 거예요? 예, 동굴이 있고 그 동굴에 군사시설을 만들어 놓고 당연히 이제 병사들도 있었을 텐데 1918년 11월에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 황급히 철수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년설이기 때문에 다 피워버렸구나. 꽁꽁 얼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100년 동안 잊혀져 있다가 2015년부터 지구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그것이 다시 발견이 됐고 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병사들이 남겼던 여러 가지 뭐 유품들이 일기라든지 편지라든지 아니면 각종 물품, 그다음에 무기까지도 다 나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아마 산사태로 말미암아서 목숨을 잃었다고 보이는데 한 10명 남짓한 병사들이 시체.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그대로 동결되었다가 드러났던 것이죠. 몸을 뒤져보니까 신원을 알 수 있는 서류가 나와서 유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100년 뒤에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탈리아는 지금 네, 저런 지방들의 뒤쪽까지도 약간 영토 회복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를 어떻게 공격해요? 당연히 저 오르틀라, 돌로미티, 카르닉 저 알프스 지역은 뚫을래야 뚫기 힘든 곳들 뿐인데 저 바로 맨 동쪽 보시면 율리안 알프스 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네. 그 사이가 조금 얕게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쪽으로 이제 뚫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쪽은 그나마 그래도 고개가 한 뭐 1000m대로 얕기 때문에 그쪽 계곡을 따라서 일단 돌파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평지가 펼쳐지거든요. 약간 수당이 한반도 넘어오는 여기 산맥 옆에 있는 땅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기도 높아요. 저기도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이쯤 되면 한 1000m면 야 거기는 걸어서 갈 수 있겠는데. 그래서 율리안 알프스 아래쪽에 보면 계곡물에서 깎여나간 그런 지형이 있는데 저 지역의 이름이 바로 독일어로 카르스트입니다. 카르스트. 왜 우리 지리 시간에 생각해보면은 한국에도 석회암 카르스트 지역에 지형. 예, 물이 깎아내서 생긴 카르스트 지형이 있다고 네네네. 하잖아요. 바로 저기서 비롯된 겁니다. 이탈리아군도 주력을 저쪽에다 집중해서 뚫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빙하 녹음물이 흘러내리는 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손초강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를 갖다가 뚫어서 넘어가야지 그나마 평지 카르스트 지형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곳이어서 오스트리아군도 저기까지는 밀렸지만은 여기선 더 내줄 수 없다 하고 양군이 저기서 딱 대치하고 1915년 5월부터 1917년 11월이 되도록 10차례 이상 공격을 반복했는데도 끝내 저기를 뚫지 못하고 조금씩 가는 수준이었어요. 야, 정말 징글징글한 게 12차 이손초 전투까지 하니까 네, 이게 정말 나중에 12차까지 하죠. 징글징글하죠. 그런데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 건 오헝군이거든요. 오헝군. 이건 무슨 루마니아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군대가 와도 잘 무너지는 군대였거든요. 맨날 두드려 맞는데. 근데 이탈리아군은 여기를 10번 이상 공격을 했는데도 못 둔다라고 하면 이거 이탈리아 군대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기철 꽂은 거 말고 뭐 볼 게 있어. 그 전투할 때 그 와인 먹는다며? 뭐 약간 이런 분이 계시고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잘 싸울 만큼 싸웠는데 잘 막은 거야. 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먼저 아이 털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 자르고 네, 자신 있습니다. 아 예. 잘 들으세요, 심 교수님.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아 토론 배틀에 직접 상담하실 분입니다. 네. 1차 대전 동안 여러 차례 군사적 실패와 내부 문제로 국제적 개망신을 당해왔습니다. 자, 주된 이유가 뭐냐? 무능한 지휘부, 형편없는 병참 지원, 그다음에 낮은 병사들의 사기, 그다음에 반복적인 전술적 실책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사례를 하나하나 낱낱이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데요. 예, 거의 좀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무능한 지휘와 형편없는 전략에 대해서 참 이때 총참모장이 누구냐? 루이지 까도르나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유럽 전역에서 손꼽히는 무능한 지휘관입니다. 이 특징이 뭐냐? 고집불통의 독재적 리더십입니다. 부하 장교들 참모들이 아무리 건전한 의견을 전해도 무시합니다. 내가 누구야? 나?
까도르나야 막 이런 거 있죠. 아, 그래서 무조건 밀어붙여요. 너 군에 몇 년 몸담았어? 까도 뭐가 그렇죠. 나오는 까도나입니까?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이 방어선을 구축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 난 하나만 패. 글로 계속 1차부터 12차까지 같은 장소예요? 늘 푸른 소나무예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아무런 성과 없이 어마어마한 병력을 소비합니다. 더욱이 이 사람 주특기가 뭐냐? 실패를 부하들한테 떠넘겨. 지휘관이 이게 참 못났다. 전투 실패의 책임을 병사들한테 전가하고 이걸 이유로 처형을 남발합니다. 어우. 전투에 참여했던 병사들이 겨우 살아 돌아왔는데 처형을 해요? 제가 여기서 조금 심한 말 할게요. 이 사람이 도데카티마라는 진짜 개 같은 방법을 써요. 도데카티마가 네, 뭐야? 이게 뭐냐면은 사기가 낮은 병사들 혹은 탈영한 병사들 있잖아. 이 애들 모아놓고서 10명 중 1명을 무작위로 끌어내서 처형시켜버립니다. 이게 데스마이션이라는 건데 11조 처형. 와, 그러면 나머지 병사들은 진짜 그냥 정신 그러니까 나오겠다. 이때부터 이탈리아군 병사들은 적군보다 우리 지휘관이 더 무서운 거예요. 까도르나는 그 조상인 로마 군대로부터 배운 거는 그 10분의 1 처형밖에 없네요. 예. 예. 이게 로마군 때 있었던 거예요? 예. 로마인들이 처형을 할 때 실패한 병사들을 쭉 절벽에 세워놓고요. 걸어가면서 한 명 밀어뜨리고 1, 2, 3, 4, 5, 6, 또 7, 8 열세고. 해서 10명째 또 한 명 밀어뜨리고 이게 처형 방법이에요. 랜덤 사형이네요. 와.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무능한 전술하고 참호전 실패입니다. 이게 험준한 산악 지형이잖아요. 험준한 산악 지형인데도 불구하고 까도르나는 항상 뭘 했냐? 기병 돌격이 유일한 방법이다. 중동전 소식을 들었나?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이탈리아가 그게 말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 노새라도 끌고 와라. 노새를 타고 돌격한다고요? 노새라도 끌고 와서 돌격을 한다. 특히 잠깐만요, 왜 그러십니까? 신준영이 지금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아니, 심중명님 지금 굉장히 논리적으로 반박할 거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네. 10분 기대합니다. 미스터 오늘의 심슨이에요.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럼요. 특히 이제 서부전선에서는 어느 정도 참호전이 확립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근데 이탈리아군 이 까도르는 야, 참호전 누가 그래? 여긴 참호전 없어. 우린 무조건 기병 돌격이야. 기세로 밀어? 근데 기병 돌격할 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전멸하고. 기관 총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세 번째 지적할 게 뭐냐면 병참 지원 부족과 사기 저하입니다. 먼저 식량 부족. 병사들이 비스켓이나 마른 빵 같은 기본적인 식량조차 받지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 뭘 받냐? 썩은 음식, 썩은 감자하고 곰팡이 핀 빵을 받습니다. 이탈리아처럼 농산물이 풍족한 예, 나라가 롬바드라 평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면 되는데 안 와요, 그게. 계속 중간에 누가 빼돌리고 있겠네. 그 얘기 나옵니다. 분명히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그렇죠. 중간에서 누가 해먹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군화도 부족합니다. 아. 추운데 군화가 부족해요. 네. 그래서 병사들이 낡은 신발을 신고 산악 행군을 하다가 태반이 동상인 거예요. 심지어 탄약도 부족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어떻게 됐냐?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는데 네. 탄약이 30분 만에 떨어져요. 그럼 30분 만에 어떡해요? 떨어지면 뭐예요? 총검 돌격? 그렇죠. 그렇죠. 우리 까도르나는 그냥 있잖아. 야, 총알이 없으면 뭐? 총검으로 싸운다. 총검이 없으면 뭐? 손으로 싸운다. 손발이 없으면 뭐? 이빨로 물어뜯어라. 이렇게 무의미한 전략 전술 때문에 병사들이 허무하게 죽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에 반발한 일부 병사들이 일선에 있는 아군 장교를 쏴서 죽여요. 프레깅의 시작입니다. 네. 특히 이게 또 뭐냐? 이탈리아군 내부에서는 남부 출신과 북부 출신의 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탈리아도 그거 많다면서요? 심하죠. 아직도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탈리아 북부가 자부심이 엄청나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장교들은 대부분 북부 출신, 병사들은 남부 출신. 그러니까 병사들을 갖다 닥 때려박으면서 희생이 나는 거예요. 자,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반박의 여지가 없는 이탈리아군의 부패와 네. 무능한 장교인 것 같죠? 네. 이 얘기 들으면 달라집니다. 자, 오케이. 받아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저희 이탈리아군 대상으로 비판까지는 좋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조롱으로 치닫는 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드네요. 왜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이탈리아군의 고전에는. 네. 네, 그걸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나오는구나. 예를 들어 병참 장교가 굶어 죽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 별을 나눠줬다거나 군화를 벗어서 신겨줬다거나 이런 얘기 나오는구나 이제. 그게 안 나오는데 잘. 그러니까 일단 이탈리아의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이탈리아가 일단 후발주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9세기 거의 후반에 통일된 신생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유럽 열강에 비해서 근대 국가로서의 역사가 되게 짧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군사 조직의 발전 역시도 더뎠다. 특히 1차 대전에서 그나마 이렇게 많은 소모를 하면서도 각 국가가 버티는 이유는 뭐냐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업도 발달해 있었고. 네, 산업 발달돼 있었고 동원 그거를 지원도 있고. 군대로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잘 되어 있었다는 군수 거잖아요. 지원. 뭐. 징병제나 아니면 그걸 또 전쟁을 운영할 수 있는 참모본부와 같은 그런 군사 체제가 있었는데 이탈리아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군이 뭔가 좀 해보고 싶은데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세력? 누굽니까 도대체? 정부입니다. 정부가. 우리의 군사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걸 정부가 계속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원이 있어야지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원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데 어떻게 싸우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이런 게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중립한다고 해놓고 결국 또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렇지. 중립에서 갑자기 연합군 편 들었죠. 네, 처음에는 우리는 서쪽으로 갈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동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준비가 너무나 어려웠다.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군대의 사기가 이미 너무나 낮았습니다. 처음부터. 1차 대전 전에 우리가 어디 갔습니까? 리비아 원정 갔는데 그때 우리가 엄청나게 실패했거든요. 고생했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우리를 더욱더 못 믿어요. 게다가 국민들이 또 우리를 너무나 불신합니다. 징집해서 데리고 왔는데 병사를 또 어때요? 별로? 안 싸우려고 해. 싸울 의지도 없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싸우게 만들기 위해서 가혹한 군유를 강제할 이렇게 수밖에 어쩔 수밖에 없군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10명이 들어가서 10명이 죽으니까 10명 중에 1명을 죽여서 9명을 살리자. 네. 게다가 지금 싸우는 지형이 어디입니까? 산하. 엄청난 험준한. 알프스잖아요. 네. 프랑스, 샤를 프랑스에서 왔죠? 60이 고지인 곳에서 왔습니다 지금. 평탄한 지역에서 싸웠잖아요. 여기서 한번 싸워보실래요? 저 산 저기 뭐 석회암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 요새입니다. 그거 어떻게 파괴해요? 태연방사기도 쓰고 중포로 깨부시잖아요. 4,000m의 중포를 어떻게 갖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포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손초강에서 중포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중포 누가 줬어요? 나중에서야 우리가 애결복걸하니까 영국이나 프랑스가 조금씩 지원해줬잖아요. 중포도 없이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 병사들의 용맹함과 의지로 그냥 가서 기관총과 이 포격을 받으면서 그러네. 무리한 돌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인 겁니다. 보급도 뭐 아까 우리가 뭐 빼돌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거기까지 가다 보면 다 사라져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네. 그건 좀 이해가 갑니다. 정말 열악하게 우리는 싸웠다. 그나마 우리가 계속 여기서 싸웠잖아요. 12번이나 싸웠잖아요. 네. 그 12번을 수치를 놓고 보면은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싸운 겁니다. 쉬지 않고 싸워왔어요. 이런 군대 있었어요? 그쯤 되면 거기를 안 들어가지 않나요? 근데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안 싸우면 우리 뒤에 후방에서도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도 신경 써야 되는데 그거 신경 쓰면서 나름 여기를 뚫기 위해 계속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뚫기 위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군이 결국 여기를 뚫고 못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싸움으로써 우리 영토를 지킨 겁니다. 일리 있네. 네,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군 계속 묶어놨죠. 묶어놨죠. 프랑스, 러시아, 영국에게 엄청난 큰 기여를 그러다가 했습니다. 러시아가 뒤통수 딱 치면서 그렇죠. 오홍이 낮아빠진 거잖아요. 나빠졌잖아요. 우리가 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잘했네. 네, 우리가 무능한 건 맞지만 이거를 단순히 우리가 무능했다라고 하지 말고 그렇지. 우리의 준비가 부족했고 전술적 능력이 부족했는데 이 말 이것도 이해가 우리가 전쟁 후반으로 가면서 계속 극복을 해 나갔습니다. 이거 묘하게 설득력있는데. 나는 지금 많이 넘어갔어 이쪽으로. 근데 제가 이거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진짜는 까뽀레또에서 나와요. 진짜 12번째에서 나오죠. 아직 시작이 안 됐군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뭐 우리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915년 이후 거의 2년간 그동안 이손초강에서 9번 공세됐습니다. 네. 두 분이 싸우실 만큼 아주 별 볼 일 없는 공격을 했었는데 이때는 좀 달랐습니다. 1917년이 되니까 이제는 영국과 프랑스도 군수공업 생산이 본궤도에 올라갔고 지원을 해줄 여력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쪽에도 수많은 대포와 포탄을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중포까지도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일부 포병들은 직접 보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1917년 이때를 갖다가 이탈리아군은 절호의 기회로 본 겁니다. 이미 1916년 브루실로프 공세에서 오홍군 전력 거의 털렸다.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한번 확 밀어붙이면은 오홍 이제는 꺾을 수 있다. 10차 공세에 40만 병력의 대포를 2,200문을 동원했습니다. 네.
양쪽이 병력 차이가 컸어요. 5원군은 그 절반밖에 안 되는 20만 병력에 다만 뭐 대포는 1,400문 정도를 배치했습니다. 아, 뭐 어떻게든 이탈리아군이 압도적인 거 아닙니까? 네, 이탈리아군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5원군 진지에 100만 발의 포탄을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으면서 그리고 기세 좋게 그다음에 공격을 개시했는데 네. 하지만 5원군도 그동안 이날이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숨겨놓은 진지에서 그 포탄을 치는 피하고 있다가 다시 이탈리아군이 앞으로 쏟아져 나오니까 역시 대응 사격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군 여기서 우리가 밀리면 안 돼. 그동안 우리도 배운 게 있어 하면서 계속 꾸역꾸역 밀고 나갑니다. 무조건 여기 닭돌이에요, 다. 이 10차 공세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났습니다. 한 달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탈리아군이 여기서 16만 명의 사상자가 났고요. 5원군도 8만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아니, 5원군이 훨씬 잘 싸웠네. 양쪽이 그러니까 40만, 20만이 들어가서 16만, 8만이 비슷하게 사상자가 났으니까 양쪽 다 40%씩 사상자가 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이탈리아군이 위안을 삼았습니다. 5원군 우리도 많이 피했겠지만 여기서 진짜 큰 피해를 입었다. 자, 저쪽 20만에서 8만 터져 나갔으니까 이젠 12만으로 줄었겠지. 이제 한 번만 더 밀어붙이면은 진짜로 무너지겠다 해갖고 즉시 또 11차 공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917년 8월에 다시 한번 공세를 전개하게 되는데요. 병력도 더 밀어넣습니다. 10차에서 40만 동원했다고 했죠? 여기선 60만 명을 투입합니다. 거기다가 대포, 야 우리가 2,200문도 부족했나 보다. 더 해서 우리가 5,200문을. 5,200문이요? 아, 이거 11차는 해볼 만하겠는데요. 이 정도면 해볼 만하죠. 이따가 전술까지 배워왔어요. 영국과 프랑스군이 와갖고 야 서부전선에는 이렇게 우리 탄막 사격한다. 그래서 그것까지 열심히 이제 교육을 시켜갖고 너무 띄우지 마세요 지금. 왜 기대해볼 만하셨습니까? 그래서 1917년 8월 전개된 11차 공세에서는 초반 기세 좋았습니다. 드디어 5원군 전방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야. 드디어 저 산군을 넘어서 조금만 더 하면은 평야지대로 나갈 상황이 됐었는데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여기서 왜요? 정권 확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정권 확대 안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왜, 당나귀가 힘들대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탈리아군도 우리가 뚫은 건 맞아? 이 상황이 된 겁니다. 현장 지휘관들은 지금 오스트리아군과 방어선 무너졌습니다. 빨리 우리 후속 부대를 투입해 주십시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위에서 진짜 확인 좀 다시 해봐. 이거 맞는지 모르겠다. 그럴 리 없어. 야, 우리가 한두 번, 10번 해봤어. 이때도 사상자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이탈리아군이 16만 명의 사상자가 나고 5원군은 그 단기간에 거의 12만 명의 사상자가 나면서 자 5원군이 진짜 파멸 직전에 상황이 갔는데도 다시 한 번만 좀 잘 봐봐라고 한 사이에 2일 동안 공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뚫어놓고 2일을 그냥 놔뒀어. 포기를 네. 놓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이에 5원군이 다시 빈사 상태에서 겨우겨우 수습을 해갖고 다른 전선에 있던 부대들도 빨리 오라고 해서 겨우 방어선을 재조직합니다. 복싱에서 쓰러졌는데 심판이 카운트를 78까지 센 거야.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안 일어나. 근데 사실 이렇게 된 때는 이탈리아군 밑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공세 의지 자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5원군이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막 저항을 하니까 이탈리아군 병사들의 멘탈이 여기서 꺾여버린 겁니다. 좀비를 본 것 같은 느낌이구나. 맞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이 적을 보면은 뭔가 좀 움찔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기가 꺾여갖고 더 공격할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때까지 너무 피해가 컸던 것도 있어요. 네. 네. 그러면 5원군 입장은 지금 야 이제는 우리 못 막아라는 너덜너덜 그러기 상태가 돼 있어야 정상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미 뭐 10차에서 8만 명 사상 났죠? 네. 11차에서 12만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여기서 원래 있던 병력이 20만이었는데 다 20만이 없어졌어. 다 녹아 떨어진 거예요. 주변에서 겨우겨우 병력 끌어와서 막았지만은 5원군만으로는 더 이상 이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경이 되니까 드디어 누가 나서느냐. 이거죠, 또. 아우님, 뭐 이런 거. 11시에 갑자기 깨똑! 와서 봤더니 자? 루덴도르프가 문자를 받았어. 우리 이탈리아가 루덴도르프까지 깨웠다. 아, 그건 뭐 굉장합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독일군이 등판을 합니다. 독일군이 이 무렵 1917년 가을 무렵이 되니까 어디가 정리가 됐습니까? 동부전선. 러시아가 정리가 됐죠. 루마니아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서부전선 대공사를 가기 위해서는 일단 후한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탈리아부터 정리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부대 이동을 갖다가 적의 항공전차나 이런 데 들키지 않게 주로 뭐 밤에 많이 이동을 하고 공세가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걸 갖다가 딱 숨겼어요. 그리고 기존에 요 이손초강 저 하류 쪽 남쪽 전선을 노린 게 아닙니다. 저 북쪽에 율리안 알프스 쪽에 병력을 이제 집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야 그쪽은 험해갖고 거기 넘어오려면 쉽지 않을 텐데 이탈리아군이 방심하던 지역에 독일군을 배치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동맹군은 드디어 10월 24일에 아주 기습적인 불벼락을 내립니다. 이게 바로 12차 이손초 전투, 이른바 나중에 카포레토 전투로 불리는 전투입니다. 아, 그 12차는 이탈리아가 공격한 게 아니라 동맹군이 공격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1917년 말에 후티어 전술, 이걸 갈고 다듬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슈터스트루펜 전술이 이미 완숙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아주 정교한 포병 전술을 다 여기 갖고 와서 실험해 보는 겁니다. 이 기습적인 포격으로 사전에 파악해놓은 요지들을 따다다닥 때리는 것과 함께 독가스탄을 대규모로 씁니다. 아, 이게 이탈리아군 상대로 독가스는 내가 생각해도 좀 반칙. 독가스탄 공격에 후방의 이탈리아군 포병 진치들이 싹 무력화됩니다. 이탈리아군 포병들은 다 목을 부여잡으면서 다들 쓰러지거나 후방으로 도망갔고요. 그러니까 동맹의 배신자에게 처절한 응징을 한 거죠. 그리고 원래 날씨 맑은 데 사는 사람들이 조금만 공기 나빠지면 엄청 착용 많이 받는다고 독가스 받았으니 어떡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역시 동부전선에서 갈고 닦았던 산악부대들이 출격을 합니다. 저희가 6.25 때도 중공군 산 타는 거 보면은 꼭대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평지로 가는 것도 등선으로, 아니고 등선으로. 그죠. 7분 능선, 8분 능선 타고 진격한다고 했죠. 이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중간에 별로 방비가 허술한 그런 지역을 갖다가 산 타고 쭉 넘으면서 강력한 포병 지원하에서 연막탄 쫙 뿌리고 아침에 산에 안개 많이 끼잖아요. 그 사이를 뚫고 가는 겁니다. 그때 내 라이벌이 등장했죠. 그래요? 롬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이름을 날린 그 유명한 장교가 에르빈 롬멜이었습니다. 논매라고 맞서 싸웠으면 이탈리아 군대 최선을 다한 거야. 에르빈 롬멜은 나중에 기갑부대로도 유명하지만은 이미 1차 세계대전 때도 이 산악 돌격부대로 이미 명성을 많이 떨쳤어요. 기존에도 루마니아 전선이나 뭐 다른 전선에서도 여러 차례 무공을 많이 세웠고 여기서는 내가 진짜 본때를 보여주겠다 해서 이탈리아군을 이런 식으로 안개를 틈타갖고 싹 후방으로 공격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날이 밝아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지 이탈리아군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면은 뒤에서 동시사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소수의 병력이지만 앞뒤에서 막 기관 총탄을 뽑으면은 압도적인 적에게 포위당했다고 그렇죠, 멘탈이 나가버리죠. 느끼게 되죠. 멘탈이 나가면은 야 다 포위됐으니까 나와라고 하면은 그때 항복하면서 안 그래도 싸우기 싫은 병사들은 더 빨리 항복하겠죠. 이 롬멜의 싸웠던 모습은 롬멜의 보병 전술이라는 책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도 번역되어서 번역에서 나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롬멜의 전술을 보면은 일단은 전쟁의 기본적인 걸 다 해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고 뭐 화력을 쓰고 기습도 하고 우회도 하고 이런 걸 다 하는데 거기에 더해져서 이 사람의 창의성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변칙 공격. 전칙 공격. 그러니까 되게 모험적인 공격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 모험적인 공격이 통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기본이 충실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탈리아군처럼 미적미적 되지도 않아요. 뚫렸네? 라고 하면은 전과학대. 불과 2일 만에 그냥 잔뜩 돌파해서 전선 후방에 마타주르산이라고 굉장히 큰 산이 있었는데 이 산 정상까지 확 내달려 버려요. 그러면서 불과 1개 대대 병력인데 이탈리아군을 무려 장교 150명, 병사들 9,000명이나 포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개 사단 일개 사단이 작살나네. 그리고 이게 롬멜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 지역에 투입된 독일 14군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선진 돌파 전술을 보여주면서 완전히 이탈리아군을 유린해버리니까 전선의 한 구석에 어마어마한 구멍이 났습니다. 저 산악 지역이 뚫려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거칠 게 없어요. 평야 이제부터는 기대도 평야가 쫙 펼쳐지는 겁니다. 이탈리아군 입장에서 대체 어딜 방어해야 되는가. 그리고 북쪽이 무너지니까 저 아래쪽, 저 남쪽 이손초 전선에 주력이 몰려 있었는데 후방이 다 차단되게 생겼어요. 우리 뒤에 지금 저 신출귀몰한 독일군이 왔단다. 이 얘기에 이탈리아군이 완전히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지휘체계가 다 붕괴가 되고 다 장비를 버리고 네, 다 후방으로 질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저 멀리 정말 베네치아 코앞에 피아베 강까지 2주일 동안의 처참한 퇴각전이 이어집니다. 총태강이죠. 저 정도면 그냥 도망, 행군이 아니라 거의 러닝 수준으로 뛰어간 느낌인데. 맞습니다. 이 12차 이손초강 전투, 즉 카포레토 전투에서 이탈리아군은 무려 30만 명의
병력을 손실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포로가 27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죽거나 다친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다 그러니까 포로로. 예. 롬멜이 정말 신출귀몰한 작전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은 포위됐다 항복해라 그러면 다 손 들고 나오고 다 손 들고 나오고 이걸 계속 반복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이나마 병력이라도 이 정도 피해였지 장비 피해는 더 처참했습니다. 다 놓고 왔을 거 아니에요. 다 놓고 왔죠. 아 5천 몇백 문짜리 그 포요? 여기서 화포를 5천 문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 참혹한 퇴각전이 유명한 작품과 영화의 모티브가 됐죠. 아 이거를 누가 작품으로 써요? 맞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또 한 명 나옵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해밍웨이. 예. 그 헤밍웨이가 쓴 대표작 중에 1929년에 썼던 무기여 자리거라가 있는데요. 이어져 있거나. 예, 이 전투를 배경으로 한 것이고 약간의 그 자전적 요소가 있는 게 무기여 자리거라에서 이 주인공이 앰뷸런스 그 운전수로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헤밍웨이가 19살 때 미국 적시자사 앰뷸런스 차를 모는 사람으로 입대를 해서 자원에 싸웁니다. 그러다가 1918년 6월에 담배라든지 초콜릿을 나눠주는 이동 식당차가 있는데 그 차를 몰고 가다가 오스트리아군이 쏜 박격포에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고 그 병원에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죠. 간호사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저렇게 생기면 어딜 가도 운명의 사랑을 만나요. 불같은 사랑 끝에 결국은 사랑의 도주를 하는 것이죠. 타령을 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전쟁터를 떠나서 스위스에서 지내다가 결국 아이를 낳다가 여자 주인공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소설이 끝나게 되는데 어떤 전쟁에서 갈갈이 영혼이 찢긴 당시 젊은이들의 어떤 심정을 이 허무주의적으로 네. 잘 묘사했다는 찬탄을 받고 있고요. 무기여 자리거라 이 책이 사실 허무주의를 담은 반전 소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이탈리아군 입장에서는 무기를 놓고 무기 자리거라 하면서 우리 도망치는 거죠. 5천 문. 네. 그 영화에도 터벅터벅 그냥 무기력하게 퇴각하는 모습이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라로카 반란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 이게 뭐냐면 1917년 9월에 피에몬테 지역의 이탈리아군 부대에서 대규모 반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지친 병사들이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전쟁 끝내자라고 하면서 진짜 무기여 자리거 무기를 내려놔요. 여기서 완전히. 그래서 지휘부는 어떻게 했을까 여기서? 처형? 이번에는 무작위로 100명을 걸어서 한꺼번에 처형시켰어요. 아이고야. 근데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항변이 빈번하고. 특히 이 카포레토 전투에서 대패한 이후에 탈영병 수만 명이 베네토 지역하고 북부 이탈리아로 도주하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이 뭘 결성하냐? 도적단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인근 마음을 싹싹 약탈하기 시작해요. 아이 이건 탈영병으로서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나쁜 사람들. 도적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정부는 전쟁 중에도 이 탈영병 잡기 위해서 군대하고 경찰을 대거 동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제 더 이상 이탈리아는 제가 봤을 때는 징집을 하더라도 징집병도 잘 안 모일 것 같고 네. 모이는 와중에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할 것 같고 네. 이렇거든요. 이러면 이제 오원군이 잔이 했던 것처럼 네. 아니 이탈리아도 연합군 뒷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합군도 벗으니까 야, 한심하잖아요, 얘가. 그래서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까 직접 병력을 이탈리아로 보내는데 이때부터 프랑스하고 영국 신문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탈리아군을 조롱하는 기사들이 쏟아져요. 여기서 이 카포레토 전투가 얼마나 이게 이탈리아한테 치명적인 전투였냐면 나중에 1980년대에 이제 이탈리아 방송사에서 미니 시리즈 드라마를 하나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쿠오레 사랑의 학교 네. 그걸 만들어요. 그 쿠오레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페르보니 선생님 밑에서 잘 자랐던 우리 엔리코 주인공 엔리코 엔리코하고 친구들이 카포레토 전선으로 가는 거에서 끝나요 드라마가. 그럼 다 살았겠네. 아, 이 다른 해석이다. 살았죠. 다 살았겠네. 살았죠. 어이 30만 명 중에 27만 명이 물어봤는데 살았겠지.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도 페르보니 선생님이 곱게 키웠던 이 사랑스러운 제자들이 전부 다 글로 간다. 아 그게 이탈리아 드라마예요? 네. 그러니까 이 카포레토 전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탈리아군의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점이 골마 터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은 이 능력이 없었던 이탈리아군이 어떻게든 버텨왔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그 한계가 다 드러나고 네. 정말 다 터진 거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군이 이때부터 개혁을 하는 건데 사실 이러한 과정은 거의 모든 군대가 동일합니다. 네. 그렇죠. 군대란 조직은 잘 안 바뀌어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이 왔을 때 조금 바뀝니다. 맞아요. 그 흑역사가 한번 있어야지 네. 바뀌죠. 그리고 사실 많은 군대가 이런 충격이 있어도 잘 안 바뀌어요. 맞아요. 근데 이탈리아군은
바뀝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뭐 도적이라고 하긴 했지만 모든 군대가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일부를 과장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때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피아베강 전선에서 이탈리아군이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군 같은 경우는 독일군의 지금 지원을 받아서 계속 어떻게 보면 전력을 충원을 했고 이만큼 해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18년 이 시점에서는 독일군이 이제 병력을 다른 데로 보내거든요. 맞아요. 오헌군이 약해진 상황 속에서 오헌군이 어쨌든 여기를 뚫어보려고 하지만 영국군과 프랑스군의 지원까지 있다 보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막아냈고 결국 이 전투를 기점으로 이 지역에서의 전쟁의 주도권은 이탈리아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원군은 다시 탐맹 넘어 도망가야 되겠네. 네,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18년 후반부, 이제 10월 달이 돼서는 이탈리아군이 이제 공세를 감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탈리아군도 총참모장이 바뀝니다. 디아지 장군으로. 그러니까 이제 개혁을 했던 그 성과가 이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군이 여기서 쭉 이제 공격을 해 나가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에서 대규모 반대로 포로가 또 나타나게 됐고 이탈리아군이 계속 압박을 가하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군대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니라 이 나라 자체가 완전 이제 확 흔들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이탈리아군의 어떤 공세가 마련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꼴찌 경쟁에서 오원군이 무조건 취약세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사실. 독일군이 빠지면 오원군도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된다는 걸 확인한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이탈리아군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기에 좀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2차 대전에서도 그거는 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거 2차 대전까지 끝내니까요. 일단 그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하시고요. 루덴도르프는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을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공세할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붙인 이름이 미하엘 작전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천사요? 미하엘? 그동안 갈고 닦아온 슈터스트루펜 전술에 이제 거의 끝판왕을 받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전운을 다 섞은 겁니다. 신속하게 가장 깊이 들어가는 거를 최우선시로 삼아라. 그러다 보면 상대가 마비나 공황이 올 수 있다. 인간 전격전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영국군은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군의 붕괴가 현실화되면서 영국 총사령관 헤이그가 패땡하고 긴급 회동을 요청합니다. 밤 11시에 잠자야 될 시간이 지금 잠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지금 난리 났잖아요. 영원히 자게 생겼는데. 패탱부터 참 불길한 소리였습니다. 독일군의 승리 확률이 9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 96이야? 이런 얘기를 이때 했어요. 뭐 AI 사용하셨어요?